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25년, 네.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난 지 한 30몇 년 또 넘어가고 있고요. 네.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네. 2025년이 됐습니다. 와, 난 너무 감격이다 진짜. 근데 이렇게 새해 느낌이 또 안 나고. 새해 느낌은 진짜 안 나죠. 네. 연말 연시 느낌이 전혀 안 나. 근데 올해만 이런 건지 아니면은 나이 들면 이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때요? 올해 유독 그런 것 같은데요. 네, 2024년이 워낙 일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일들이 워낙 많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다 보니까 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다는 기분이 안 들고 계속해서 지난해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많은 일을 겪게 되면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이게 속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연말연시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가 이렇게 딱 이제 연말에 이렇게 쫙 마무리되면서 이제 새로 뭔가 시작한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계속해서 이제 연말에 생긴 일들 등등 해갖고 25년까지 이어지니까 더더욱 새해 느낌은 안 납니다. 그러나 새해는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네. 그런 거에 도움이 좀 될 만한 네. 책을 하나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를 했다가 네. 그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죠.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네. 욕망, 모더니즘, 네.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요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세계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걸 살펴보는 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저작인데요. 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역사로 돌아가자, 역사에서 해답을 찾자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솔루션을 찾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의 역사, 세계사라는 게 일종의 복잡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뭐가 바뀌어도 결과가 나중에 천냥지차가 되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또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보다 보면 네. 오늘의 이 여러 가지 변화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엄청난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네. 새해를 맞아서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네. 지금의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 힘이라는 거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욕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네. 종교. 몬스터가 뭐 다른 건 뭐 대충 감은 네. 오는데 몬스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가 낳은 이제 괴물들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요거를 이제 그런 이 걸 저자가 몬스터라고. 몬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네, 저는 몬스터라고 그래서 요즘 뭐 좀비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유행을 하니까 네. 문화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걸 얘기하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20세기가 나온 괴물들. 네네. 네, 알겠습니다. 5가지. 지금 우리 지선 씨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뭐 요소들, 힘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뭐가 좀 이게 전 세계를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아무래도 돈 아닐까요? 돈? 경제. 돈, 경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돈이나 뭐 경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상 내지는 수단. 그러니까 욕망의 수단으로서 네, 돈, 욕망의 그 현상으로서 뭐 경제 현상 이렇게 네, 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돈은 욕망에 속한다고 보시는 거죠? 돈이 뭐 욕망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욕망에 네. 의해서 많이 네. 움직이는 거. 뭐 돈 자체가 또 욕망일 수는 네,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욕망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욕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뭐 돈 같은 걸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 정프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랑. 그 얘기하죠. 뭐 그것도 욕망일 수도 있고. 네. 사랑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사랑이 필요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네. 5가지 힘. 저는 뭐 사랑이라고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이 사랑이
우리 사회를 좀 움직이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탄생의 순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제 떠나보내기로 한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사랑은 참 여러 사랑이 있잖아요. 네. 뭐 저와 지선 씨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네. 있고 네. 또 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사랑일 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사회 아름다운 구성원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위한 어떤 끈 같은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중에 연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연대가 어찌 보면 세계를 크게 한 번씩 바꾸는 중요한 힘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연대도 많이 좀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연대만 하면 고대에서 뭐라고 하니까 연고대 같이. 네.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빵빵 터지네. 네. 역시 새해가 되니까 다르군요. 네, 많이 연대하시길 고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 네. 네. 그첫 번째 욕망이죠. 네. 그 욕망은 보통 우리가 디자이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를 움직인다 이러면 하나의 영웅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하드 파워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엘리트들의 파워가 아니라 20세기부터 대중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의 욕망. 네, 그러니까 이게 매스 파워, 대중들의 어떤 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대중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뭔가 물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구체적인 뭔가를 욕망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행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생활을 바꾸고 사람들의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평범한 사람들, 평민, 대중, 백성, 이 국민,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죠. 장사꾼들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장사꾼들의 관점에서 이 장사꾼들이 여러 가지 물질을 유통하면서 이 세상을 많이 변화해 왔다. 그리고 욕망을 소개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변화해 왔다. 이 관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물질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그래요? 진짜요? 네네. 커피가 아, 나옵니다. 이거 뭐 광고를 아닙니다. 아, 진짜 세게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일단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커피가 인간의 욕망을? 대중의 그렇죠. 욕망을?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스타벅스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라 그 스타벅스가 일종의 문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죠. 예. 뭐냐면 뭔가 도서관에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제대로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못 하는데 이 스타벅스에서는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옆자리의 분위기들이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좀 해야지. 뭐 사람들의 향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지. 내가 좀 더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좀 있어 보인다는 스스로에게 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또 스타벅스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들이 마치 그런 모던한 보이는, 느낌들, 있어 보이는 느낌들. 네, 있어빌리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가 커피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피가 바로 근대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중세를 상징하는 음료는 맥주잖아요. 유럽에서 알코올, 맥주죠. 그러니까 중세를 보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린애들도 맥주 하루에 많이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맥주라든지 알코올에 관대한 문화는 항상 좀 뭔가 처지기도 하고 여유도 있고 뭔가 관대하고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유럽이라도 남유럽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남유럽에 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식사 시간 길고 네. 노는 거 좋아하고 서로 담소 나누고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근대를 상징하는 음료는 바로 이제 커피라는 거죠.
커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페인 음료지 않습니까? 각성시켜야죠. 각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어 있게 만들고. 네.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아침에 이제 그 한 잔 딱 마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퍼질러 자고.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근대적 인간들이긴 하죠. 그리고 사실 커피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잠을 안 재우게 만드는 거죠. 그 카페인이 불면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게 만드니까 이 밤을 새로운 노동의 시간을 넓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넓혀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 밤새도록 일을 해보자. 밤새도록 공부를 하자. 그래서 철야를 한다. 막 그냥 한번 밤샘 공부를 해보자. 그때 커피 막 그렇죠. 커피를 때려 들이키고. 붓지 그럴 때 커피는 결국 또 어른의 음료라는 거죠. 이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현대인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지.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막 커피 많이 마시면 사람이 없어 보이거나 좀 취해 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술 네, 많이 마시거나 네, 이러면 좀 그렇죠. 취해 보이기도 하는데 음. 커피 막 많이 마시는 모습 보면 아 진짜 좀 무리하네. 좀 열심히 너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커피로 안 돼서 이제 고카페인 음료 해가지고 아. 아예 에너지 드링크가 새로 아, 나와가지고 네. 그걸 막 마시잖아요. 레드불 뭐 이런 거. 네, 더 각성 효과를 더 자극적으로 더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쥐어 짜가지고 네.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커피 마시면서 막 밤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거랑 네. 그 에너지 음료 마시면서 일하는 거랑은 달라요? 약간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 막 그 에너지 음료 들이키면서 일하는 애들을 보면 네. 약간 좀 있어 보이진 않아. 아 근데 커피는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던데. 좀 이제 커피라는 게 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 이제 어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된 게 그 커피를 마시냐 못 마시냐. 그 커피를 마셔보면 이제 하나의 어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티켓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일단 커피는 막 달짝지근 뭐 그런 커피도 있지만 네. 대부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에너지 드링크는 달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애들 음료 같은 건데 커피는 일단 쓴맛, 커피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일단 어른인 거지. 어쨌든 노동의 관점에서만 보면 네. 더 안 자고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이런 고카페인 음료들이 나오고 그 맥락에서 커피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문호 발작 같은 사람은 하루에 한 50잔씩 마셨다고 하잖아요. 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딱 그 자기 책상 앞에다가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간 희곡이라는 이 방대한 어떤 소설들을 써내는데 하루 커피 50잔씩 마시고 거의 하루에 뭐라고 할까 여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커피 마시고 계속 써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커피는 검은 석유라고 불렀죠. 이걸 마시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엔진이고 네네. 계속. 아니 저도 이렇게 커피를 이제 이거 커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커피 제가 이제 아르테미스 탄 거예요. 아 네. 미리 타두셨구나. 저기 네, 그래서 이제 생수병에 이거 아르테미스 딱 두 봉 넣으면 네. 딱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커피숍 어디 가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생수 저 편의점에 사갖고 네. 바로 그냥 두 봉 탁탁탁 털어넣으면 끝이에요. 되게 잘 녹아. 향도 좋더라고. 향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또 향이 중요하잖아. 아니 근데 저 뒤에 있는 1kg 커피 꽉 들어. 아, 아니 맞습니다. 뭐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대요 이번에. 요건 이제 우리 알고 계신 드립백 네. 세트잖아요. 네. 뭐 선물용 참 좋은데 요게 이번에 나온 그 하쿠나 마타타 세트. 우와.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의미 좀 이상한데. 하쿠나 마타타. 네, 아주 선물용으로 좋게 나온. 와. 네, 너무 예쁘잖아. 네. 요- 선물하기 딱 좋겠네요. 한번 열어볼래요? 네, 하쿠나 마타타 세트. 네. 요거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선물 이렇게 딱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 안에 보면 뭐 기린, 원숭이, 고릴라, 사자 캐릭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커피하면 아프리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쿠나 마타타 세트가 새로 나왔는데 말이지요. 네. 네, 요거 특히 1kg 커피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께는 랜덤으로 아르테미스 또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 요거 비싼데 그죠?
원래는 비싸죠. 근데 네, 선물로 근데 드린다는 선물로 거니까. 아르테미스도 아르테미스는 요렇게 요건데 네.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네. 아유 참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포장이 잘 돼 있고요. 네. 물론 이 세트 전체를 드리진 않지. 네. 맛보기 이렇게. 몇 개 좀 드리는. 이걸 다 굉장히 드리죠. 비싼 거란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 아르테미스 이것도 랜덤으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요게 이제 아르테미스 딱 2개 탄 거거든요. 500ml에 2개면 딱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한번 1kg 커피 체험해 보시고요. 아르테미스 선물도 한번 받아가 보시고 새로운 선물 세트들도 여러분 주변 분들께 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1kg 네. 커피 많은 애용 바라고요. 그리고 이 커피라는 게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상징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근대를 상징하는 커피. 그리고 대중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스타벅스. 그렇죠. 거기 소비되는 커피. 이런 게 이제 현대를 움직이는 힘이다. 예. 근데 사실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많이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하루에 맥주 소비량이 1인당 3리터를 마셨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면 아무리 도수가 낮다 하더라도 3000cc.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알딸딸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 아무래도 술 마시면 좀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성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해지거든요. 중세 우리 뭐 그 데카메론 보고 있으면 상당히 성에 대해서 기독교 성직자들도 관대하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거는 아무래도 술하고 관계가 있겠죠. 원래 술과 이성은 온우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따라간다. 같이 한 세트로 원래 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알코올 소비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대는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으로 신교도가 많이 유럽에 이제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금욕의 문화지 않습니까? 욕망을 네.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교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욕망을 억제하고 노동만 해라. 바로 커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교도 문화가 널리 퍼진 지역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좀 이성적인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커피가 많이 보급된 지역에서 뭐 민주주의랄까 자본주의가 빨리 더 융성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커피하우스, 네. 그리고 뭐 프랑스도 그 카페 문화들, 살롱 문화들 여기서 결국은 혁명의 원동력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 변화의 어떤 힘들이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깨어라 뭐 민중들이여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세계사에 미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커피가 대중의 욕망의 상징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예. 어찌 보면 이제 대중의 욕망을 상징하는 게 저는 이제 뭐 무슨 미디어 예. 뭐 이런 걸 이제 뭐 문화 상품들 이런 네. 걸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커피가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막 그런 뭐 내가 좀 똑똑해 이미지죠. 보이고 싶은 예. 그런 이미지. 왜냐면 진짜 스타벅스 가면서 그런 게 있거든. 아니 그 스타벅스 그렇죠. 무슨 저 취입할 때 뭐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다 애플 노트북만 쓰잖아요. 맥북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딱 그 세트가 있어. 그러니까 스타벅스, 아이팟, 그렇지 아이팟, 그다음에 맥북,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 컵 이렇게 딱 네. 있는 그 세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커피를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근대적 음료로 만든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욕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요? 브랜드 자극을 만든 거예요. 커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티 알코올이고 우리가 이성의 인간을 만드는 이성의 음료다. 이런 식으로 커피의 사용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마케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 커피가 아라비아에서는 그 수피즘이라고 예전에 우리 이슬람 설명할 때 좀 드렸는데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까. 그런 수피즘의 그 종교 전통에서는 커피가 아주 좋은 음료거든요. 네네. 밤새도록 그 수련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는데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종교적 이미지하고 연결돼 가지고 커피를 좋아했고 유럽에 들어와서는 종교적 이미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것은 이성의 음료다. 이것은 알코올로 흐리멍텅해진 당신의 의식을
브레인워싱 확 씻어내고 결국은 새로운 어떤 이성적인 자각을 가져온다. 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커피하우스를 아주 호화롭게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낯선 집에 가면 뭐 그냥 냉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탕물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60년대 뭐 이럴 때부터 커피를 딱 대접하면 이게 문화인인 거예요. 문화인. 문화 가정에서는 커피를 딱 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은 다방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선자리도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본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람들 마음에 커피에 대한 욕구가 막 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커피하우스를 호화롭게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딱 마시면 사람들이 보고 야 멋있다. 나도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나도 막 근사한 현대인이 되는 그런 문화인이 느낌을-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약간 연장선으로 왜 지금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목에 그 기업 어디 기업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네. 예, 그 출입증 하나 이렇게 딱 걸고 약간 그 자기 옷 있잖아. 오피스룩 입고. 네, 오피스룩 입고 네. 한 손에 딱 요즘에 커피, 커피 들고. 예, 딱 들면서 이렇게 저벅 아하. 걸어가는 모습. 또각또각 하이. 네, 거기 딱 그게 이제 너무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집중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아예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거 눈치 주더라고요. 얘기하면? 네, 옛날에는 막 카페에서 저쪽에서는 막 떠들고 여기에는 공부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스터디 카페처럼 2층 전체는 분위기가? 그리고 3층에서 떠들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아유 내가 돈 내고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봐야 돼 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고 그랬죠. 맞아. 그런 데도 있더라. 이거 막 테이블 긴 거 갖다 놓고 가운데 주르륵 그 플러그 꽂아놓고 애들 다 전부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은 저도 근데 카페에서 이렇게 책 보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겉멋들어가지고. 나 거기 사실은 집에서 해도 되거든. 네. 전혀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카페 가서 하면 좀 멋있어.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적당한 소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백색소음 있어야, 같은 거. 백색소음이 있어야지 사실 이 집중도도 더 맞아. 보통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내가 좀 더 자극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만 혼자 있으면 이게 글쎄요 생각보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가지고 저도 도서관이나 집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책 읽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모임을 하면 무조건 커피를 이제 마시는 것 네. 같아요. 모임 무슨 음료 그죠? 그렇죠, 회의할 그렇죠. 때도 맞아. 회사에서도. 진짜 커피 엄청들 네. 다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되게 많은데 맞아. 하여튼 그냥 뭐 모이자 뭐 회의하자 무조건 그냥 커피 뭐 사람 수 해갖고 몇 명 맞아. 너무 많이 써 네. 커피 쪽에.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차라는 것은 커피를 지칭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커피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 뭐 우리도 애프터눈 티라고 합니까? 홍차 타임이라고 합니까? 그런 네네. 것들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티타임 하는 거는 좀 여유 있게 한숨 돌리고 이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티타임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커피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일의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딱 그 순간에 마시고 또 한번 브레이크 걸어주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업무 중에 업무 만남, 업무 미팅 할 때도 네. 이게 무슨 뭐 저 어디서 미팅합시다 이렇게 잘하는 커피 챗 하자고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해요? 커피 챗 하자고. 근데 커피 챗이라는 거는 커피 둘이 마시면서 가벼운 너무 무겁지 않은 얘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양쪽 뭐 회사 뭐 무슨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좀 가볍게 서로 이제 간 보고 뭐 이럴 때 커피 챗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의 엄청난 큰 문화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커피챗처럼 이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내는데 커피는 바로 지금 이런 비즈니스, 활력. 그래서 결국 미국의 세계 제패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홍차에서 커피로 바뀐 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보스턴 티파티 사건 때 그 차상자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이제 커피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요. 각성작용 강한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일을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이 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세계 최강 되려면 1kg 커피로 가면 됩니다. 네, 세계 네. 최강 한번 돼보자. 아르테미스와 함께. 네. 자, 그래서 인류,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가 욕망인데 그거는 뭐 지도자의 욕망 이런 게 아니고 네. 대중의 욕망이고 그렇죠. 대중의 욕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벅스의 커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힘을 그렇죠. 우리가 좀 봤고요. 그리고 커피하고 같은 이제 정도의 음. 그 또 욕망을 자극하는 음료는 뭘까요? 커피하고 커피와 같은 정도의 어떤 같은 욕망을 자극하는 음료. 욕망 자극, 음료를 술이에요? 아니 마시는 이 음료. 마시는 것 중에? 식혜, 숙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콜라? 콜라죠, 콜라. 와. 콜라. 그러니까 콜라가 본래는 이제 양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특유의 양 냄새가 나가지고 안 팔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고. 그런데 1920년대 미국 금주법이 시행되니까 이게 대체제로 콜라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 대신? 술 대신에. 그리고 해외로 수출되고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 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돕기 위해서 이제 콜라를 군수품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콜라 같은 경우는 원액은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하나의 어떤 이미지 전략을 가지고 네, 통일해서 네. 아이덴티티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어떤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돼 있는 거죠. 커피도 뭐 항상 그 예전에 우리도 그랬죠. 산뜻한 그 맛 뭐 이런 커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항상 코카콜라 함께 즐겨요. 그렇죠. 그리고 코카콜라 모델은 항상 제일 그 당시에 최고의. 최고의 어떤 모델 맞아요. 대우를 받았죠. 요즘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진짜 옛날엔 콜라 그다음에 화장품, 네, 네. 자동차 네. 요 정도가 이제 최고 모델들이 이제 맞아요. 가는 예, 그런 거였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바뀌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건강 기구 세라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가 이제 최고더라고요. 예. 바디 프렌드 뭐 이런 거. 뭐 바디 프렌드 뭐 이런 거 이쪽이 이제 모델들 제일 많이 주나 봐. 그다음에 게임 아, 온라인 게임에 아하. 뭐 갑자기 막 송강호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이제 바뀌긴 하는데 네. 여튼 최고의 모델은 예전에 청춘 스타들 하여튼 뭐 예, 그때 8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심혜진 씨 네. 아주 유명했죠. 뭐. 옛날에 코카콜라 우리나라 제품 중에 파리로라고 있었잖아요. 파리로 콜라, 아, 예. 그래서 콜라 독립. 네, 그래서 파리로가 잘 됐으면 우리는 파리로를 마시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카콜라, 펩시 이거보다 나랑드 제로 있잖아요. 나랑도 사이다. 네, 제로 콜라. 아니 아. 제로 콜라라고 하거든요. 제로 제로 음료들, 음료. 네, 제로 아. 그 콜라. 중에 이제 나랑드 있고. 그래서 콜라를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콜라? 여전히 그래도 기본으로 그래도 다 어디나 다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 네. 무슨 피자나 치킨 시키면 무조건 같이 오니까 그렇죠. 콜라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바로 그렇게 커피와 콜라라는 게 네. 결국 인류의 각성에 가속도를 붙게 한 음료들인 거죠. 하긴 콜라에도 카페인 꽤 들어있죠. 예, 예. 아 그래요? 그 각성 작용이 있죠. 이거 조금 그 예민한 사람들은 콜라 마셔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 잠못 자고 이렇게 지인들 중에. 가슴 뛰고. 예,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네. 난 처음 콜라 먹을 때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워낙 많이 마시니까 네. 그냥 괜찮은데. 콜라 많이 드세요? 뭐 콜라 많이 먹죠. 아 그래요? 네, 콜라도 많이 먹고. 드시게 생겨가지고. 네, 콜라 많이 먹고. 네.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가슴 막 이렇게 네, 두근두근거리고 커피도 그랬고. 어허. 네. 근데 뭐 이제는 인이 바뀌어서. 같지 뭐 나도. 네. 바로 이렇게 커피, 콜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상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런 인류의 각성을 가져온 음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달리게 만드는 이제 양대 바퀴가 있다 이거죠. 양대 바퀴 물질이 뭐냐? 이 책에서는 금과 철로 봅니다. 금과 철. 골드 앤 아이언. 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있잖아요. 모험을 떠나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콜럼버스가 물론 이제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뭐 갔다고 합니다만 네. 이 콜럼버스가 실제로 또 얻고 싶었던 것은 금이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대요. 메모를 뭐 그 수백 군데 메모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동방견문록에 뭐가 나오냐면 지팡구가 나오거든요. 지팡구. 네네네. 우리 저펜이라고 하는 일본. 재팬. 황금의 나라로 나왔죠. 황금의 나라.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의 나라로 가면 그 황금을 그냥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콜럼부스가 이제 못 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마르코 폴로도 왜 이제 지팡구를 못 갔냐? 거기서는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함부로 갔다가는 아 그래요? 예. 죽는다고. 그래서 못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금과 철. 사실 뭐 철은 진짜 현대 뭐 근대 이후에 하여튼 현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긴 네. 하고 네. 뭐 건물 지을 때도 하여튼 모든 곳에 철은 다 들어가니까 네. 예. 철을 얼마나 잘 재련하고 또 잘 정밀하게 만드는가가 이제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또 보여주는 제조업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19세기 우리 아시다시피 그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의 강자로 들어서게 된 그 1등 공신이 비스마르크지 않습니까? 그 비스마르크가 철혈 재산이잖아요.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려면 철, 쇠와 혈, 피가 필요하다. 전쟁과 산업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강대국이 된다. 그 바로 이제 가장 철이 중요했던 거죠. 네. 그 사실 금이라는 것도 근데 사실 세계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대륙의 발견의 가장 큰 원동력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금을 찾기 위한 엘도라도, 금을 찾기 위한 열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결국 이제 그 지금 멕시코 쪽이죠. 아즈텍 왕국을 약탈해가지고 금을 대량으로 약탈하고 또 지금의 그 남아메리카 쪽 그 잉카 피사로가 가가지고 또 그 황제를 사로잡아가지고 금을 뭐 이렇게 자기 키만큼 해가지고 뭐 방에 다 가득 채워주겠다 해가 금을 또 약탈해갖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신대륙을 유럽에서 약탈하게 된 계기가 금에 대한 열정이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금 자체는 뭐 요즘도 지금 금값이 엄청 오르지 많이 않습니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몇천 년 전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다 이게 금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끊임없는 뭐라고 할까 이게 영원한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투탕카멘 왕의 가면도 그 황금 마스크고 그리스 같은 경우 그 미케네 왕국의 그 맞아, 아가멤논 황금, 왕도 황금 가면이 맞아요.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뭐 희소성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을 신의 피부라고 불렀대요. 신의 피부. 그래서 금을 아주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금발이 왜 좋아하느냐 금발은 금이라는 거예요. 진짜 황금이 머리카락에 넘쳐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을 가지고 있으면 신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그 무한한 안도감과 네네.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한다는 거죠. 일단 뭐 변하지도 않고 네. 또 대신 가공이나 재련도 편하고 네. 반짝거리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실 뭐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만 교회 이제 예쁜 교회들 성당 이를 보면 또 금장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도 금박을 많이 입히잖아요. 네. 불상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것은 신하고 연결되는 나를 초월하는 뭔가 힘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따지고 보면 태양의 모습이거든요. 노란 태양. 그러니까 신이랑 연결하기가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불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금은 저는 잘 몰랐는데 고온에서도 이게 그냥 녹기만 하고 절대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신기했던 게 다이아몬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연금술로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금은 제 기억에는 최초의 한돈이 제 기억엔 한 6만 얼마쯤이었던 것 같아요. 6만 원? 한돈에. 그러니까 3.75g인가 한돈에 네, 네, 네. 네. 대략 한 6만 얼마 정도 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아.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하니까 한 돈에 한 60이나 50 해요? 몇만 뭐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가까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돈 가치가 그냥 떨어진 네, 거고. 네. 와, 그만큼 진짜 비싸졌구나. 금이 네. 그래 나 한 20대 30대만 해도 그때도 한 10몇만 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금이 한 돈. 돌잔치 할 때 30만 원짜리 이제 한 돈 사가지고 준 적 기억이 나는데. 한돈 30만 원? 네. 그것도 꽤 비쌀 때네. 와, 근데 지금 60이란 말이죠. 네.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금 한 돈에 34,000원 했던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3만 4천 원. 아니 진짜 그 정도 했었을 아니 거야.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맞아요. 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빵빵 뛰었죠. 네, 네, 그 IMF 때 한번 빵 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금과 철이 물질 중에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은 항상 그러니까 금을 둘러싸고 피 터지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은 항상 최고 권력, 맞아요. 최고 강대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동하는 거는 패권국가 이동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금 네.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민간 보유도 뭐 엄청 많겠지만 그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지금 미국, 중국이 뭐 원투.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게 페르시아라고 보잖아요. 예.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드로스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금이 항상 그 가치의 이제 기준으로 항상 되고 있죠. 네. 결국 뭐 금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 연금술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근데 사실 웃기긴 웃긴다는 거죠.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사실 금 가치는 폭락할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연금술이라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 연금술로 인해 가지고 근대 과학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계속해서 실험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화학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과학을 탄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가치를 찾는다는 점에서 금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는 거의 넘버원 아닌가 챔피언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렇게 인간의 욕망 네. 관련해서는 뭐 커피 얘기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철과 금. 그렇죠. 철이라는 것은 이제 금이 그만큼 귀하다고 한다면 철은 강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강도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유럽이 하나의 어떤 동양을 앞서가게 되었느냐. 그게 결국 보면 대장간에서 우리가 이제 풀무 있지 않습니까? 네. 풀무로 바람을 이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손발을 이용한 그런 풀무였는데 이제 유럽에서 수차의 동력, 우리 물레방아, 그 동력을 이용해갖고 이 아주 대량의 바람을 용광로에 불어넣을 수 있게 되니까 더 고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철의 생산량이 이 철을 어쨌든 고온에서 녹여야지 추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철제 농기구도 보급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서 농업혁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철이라는 게 아주 실용적이고 강함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결국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양질의 철을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대포, 군함, 기차 이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네. 뭐 요즘 치면 반도체잖아요. 산업의 쌀이죠 이게. 그러니 이게 결국은 지금도 항상 우리도 한국 근대를 상징하는 게 포항제철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제 용광로랄까 그 고려의 웅장하고 저도 한번 견학을 2번 가봤습니다만 네. 야, 이거 보고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뭔가 샘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이게 뭔가 든든해지는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 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실 또 나무를 많이 이제 채벌을 하다 보니까 또 사막화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는 거죠. 네. 자, 어떻든 이런 세계사를 움직여온 또 다른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물질은 금과 철이었다. 철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또 세 번째로 사람을 움직이는 욕망은 뭐냐? 브랜드와 도시로 봐요. 브랜드와 도시.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은 브랜드잖아요. 우리가 샤넬, 에르메스 네. 이런 물건들 아니 들어가는 원가를 따지자 보면 가죽 그 쪼가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새겨지는 그 마크, 로고 이런 것 때문에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수백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럼 품질하고는 그게 무슨 품질의 수백 배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다른 가방이라든지 네. 구두보다. 그럼 결국 뭐냐? 일종의 브랜드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는 물건의 실질적인 사용 가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브랜드는 기호거든요. 근데 그 기호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을 아낌없이 지불한다는 거죠. 네. 영혼 없어. 왜냐면 저는 이제 5가지 네. 지금 오늘 다 가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아, 그래요? 너무 많이 가. 아, 네. 브랜드와 그다음에 네. 그다음 뭐라고 도시, 했어요? 도시. 도시는 뭐 서울이나 뭐 뉴욕 이런 어떤 건가요? 도시든 하여튼 욕망이 가장 많이 형성되고 욕망을 가장 많이 그렇-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그렇죠. 도시인 거지 뭐. 네네. 네. 브랜드는 뭐 도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시도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왜 좋아했냐면 그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브랜드, 이집트라는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때문에 그 실제 카이사르가 로마에 한번 데려왔대요. 네. 그럴 때 사람들 시민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집트가 최고의 어떤 유행을 선도하는 그 브랜드를 네네. 상징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할리우드죠. 할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았다. 할리우드에서 뭐 내가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 이러면 갑자기 이런 뭔가 가치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이미지가 네, 있잖아요. 그쵸. 미국 하면 막 그 최첨단의 어떤 뭐 금융, 네. 엄청난 부,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네. 그리고 뭐 서울 하면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어떤 뭐 그런 느낌. 예. 그리고 뭐 런던 뭐 이러면 또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도시마다 갖고 있는 파리 하면 또 문화의 어떤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나 파리에서 뭐 공부했어 이러면 괜히 문화적으로 뭐 미술이나 음악 네, 한 것, 음식 뭐 네. 연구한 것 같고 뉴욕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막 금융 이쪽으로 뭘 했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보스턴이야 그러면 와 아이비리그야 뭐 이런 느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도시에 그 욕망들이 다 투영되는 거죠. 뭐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방 정토라 그러고 서쪽 지역에 이제 극락이 있다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해가 이제 서쪽으로 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간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본래 중국에서는 인도가 첨단 유행의 첨단 문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인도에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대의 브랜드, 인도가 브랜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서방 정토라든지 이런데 뭔가 더 좋은 이미지가 씌워진 것도 서쪽에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제의 중심 브랜드도 있고 문화의 중심 브랜드가 있겠습니다만 재미있는 게 이제 경제의 중심은 한번 세태하고 나면 그쪽에 많이 안 가는데 문화의 중심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은 계속 가요. 아 그래요? 본래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로마도 있습니다만 로마가 있고 나서 이제 문화의 중심은 어디냐? 피렌체거든요. 네네. 우리 피렌체 하면 지금도 플로렌스 꽃의 도시고 거기 뭐 그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이제 예술가를 후원해 가지고 메세나 뭐 이런 것도 합니다만 네네네. 바로 그렇게 이제 피렌체에서 파리에서 뭐 이렇게 뉴욕에서 이제 9.11 있고 나서는 덴마크로 많이 갔다고 하죠. 덴마크로.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들이 한 번씩 변하는데 한 번 문화의 중심을 하면 거기는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죠. 서울로 좀 왔으면 좋겠다. 서울 이제 한류 바람 타고? 아이돌 문화의 또 네. 그런 본거지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도시라는 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지난번에 벽과 이런 바보의 벽 했습니다만 벽을 만든 게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르주아라는 게 뭐냐 이거죠. 부르주아의 어원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이제 하나의 어떤 수공업 전문가 상공업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나름은 하나의 어떤 지위와 나름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왜 성을 쌓고 벽을 쌓아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었느냐. 뭔가 벽으로 둘러치고 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번잡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벽을 안 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요 딱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번잡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 번잡함. 그러면서 뭐 남녀 간에는 지나가다가 새로운 사람을 이성을 만나게 해가지고 유혹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가게에 뭐가 있으니까 저걸 갖고 싶다는 욕망도 들고 끊임없는 누군가 옷을 입고 있네. 나도 저런 옷 입어야지. 누군가 음식을 먹고 있네. 끊임없이 번세함을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게 도시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뜨들썩하고 화려한 곳에 갖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교환의 본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고받는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죠. 네네. 말을 주고받고 결국 사랑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교환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그 도시에서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유행이 만들어지고 즐겁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결국은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시에 온다는 게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 때 이게 아주 기분 좋기도 합니다만 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자유라는 것들 부모님 품을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욕망이 두려움을 억누르는 거죠. 욕망이 더 힘이 센 거죠. 두려움보다는. 네. 그래서 이 도시에 온다는 게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너무 이 도시에 출퇴근할 때 버스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시골 학교로 전근을 신청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그 뭡니까 부대 끼는 이 맛이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립더래요. 맨날 그 불평하고 살았는데 네네네. 막상 또 너무 평안한 데 가니까 오히려 네. 너무 답답하구나. 네네. 지루하고. 그 도시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축제와 불야성이라는 거죠. 그 불야성이나 네.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게 네.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마치 네네. 사람들이나 나방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게 그 불빛에 저절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게 있다니까. 막 화려한 막 이렇게 불 있는데 예를 들면 홍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네네.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파트 사는데 정전이 그러니까 정전이 아니라 거기 뭐 공사를 한다고 밤 9시까지 불을 다 껐어요. 저희 동네에. 와,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네, 8시부터 너무 외로운 거야.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집에 이렇게 약간 작은 불 하나에 의지해서 모든 데가 다 깜깜하니까 근데 불이 한순간 탁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커튼을 탁 열게 됐어요. 그리고 불이 타다다닥 들어오니까 마음이. 저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렇죠. 뭔가 안도감과 그리고 이 시골 같은데 저 갔을 때 거기 이제 뭐 무슨 장터 열리고 맞잖아요. 그럼 이제 밤인데 막 거기 막 불 엄청 켜놓잖아. 네. 그럼 그냥 이게 마치 뭐에 홀리듯이 그냥 나도 모르게 가게 네, 된다니까.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난 나방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어쨌든 도시의 또 힘이자 매력일 수 매력이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는 무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흥청대고 흥숭대고 네. 이런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럴 때 이게 내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또 농촌 생활, 시골 생활이 안정감을 줍니다만 그것은 네. 또 자연의 복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이제 소도시만 가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 한 7시 되면 다 깜깜해져요. 맞아. 읍내를 가도. 술 마실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방 같은 데나 술을 팔더라고요. 노래방하고. 나머지는 호프집 이런 것도 없고 식당들도 대부분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럴 때 지금 말씀대로 되게 외롭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도시에 모여서 같이 뭔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고 그 흥청거림을 같이 동참하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욕망들 이것들이 결국 또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네. 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욕망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는 커피, 금과 철, 그다음에 브랜드와 도시 네. 이 정도 이제 꼽을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욕망에 관한 이야기, 욕망이 얼마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지 네.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봐야 되는데요. 네, 모더니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죠, 근대. 근대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개방, 개혁, 그리고 전 시대와의 단절, 전 근대와의 단절이죠. 네. 그게 이제 근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중세라는 것들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는데 중세는 기본적으로 교권의 힘이 센 사회였지 않습니까? 네. 교회의 힘이 유럽 기준입니다. 교회의 힘이 센 사회였죠. 그리고 전 근대라는 것이 꼭 유럽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이제 종교의 힘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회를 전근대로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근대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 네.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 가지고 인간의 합리성, 이성에 입각한 계몽주의,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근대가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성 중심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 거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세기 딱 그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 버렸죠. 어떻게 보면 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18세기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을 낙관하면서 혁명을 통해서 이 지상에 우리의 천년왕국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이성과 합리성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단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냐. 아우슈비츠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근대가 사실 인간을 배신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근대는 분명히 우리가 이성을 잘만 쓰면 인간에게 낙관과 진보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고 실현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보니까 인간이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너무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인간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왔던 거죠. 1800년대 한 중후반 이때는 정말 예술도 막 꽃피우고 네. 철학도 꽃피우고 이제 인간에 대한 막 희망 이런 것도 너무 넘쳐나서 앞으로 이제 기술 발달하고 뭐 과학 발달하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네. 것도 굉장히 많이 상상하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가 1, 2차 대전 겪으면서 야 인간은 안 돼.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네.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상대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각각의 진실들을 서로 이제 이해를 하자. 이게 본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문제의식인데 네. 이게 지금 또 너무 심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트루스가 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극단화돼 버리니까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각 서로 좋은 거 믿기로 해. 서로 믿고 싶은 거 믿기로 해.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근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시 지금 요구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근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대가 필요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올바른 거야. 너는 너대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 공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공통적인 진리와 서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노력 이런 걸 다 지금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 서로 이제 단절과 대립과 투쟁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근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성적 기반이 지금 다시 요구된다. 안 그러다가 이 사회가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네.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쪼개지는 그런 분열의 느낌 굉장히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뭐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 네. 미국 뭐 대표적인 것 같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은데 아예 그냥 너는 뭐 너 좋은 얘기 듣고 너 네 주장해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 네. 나는 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네. 요게 이제 점점 극단으로 가면서 네. 아예 이제 둘 사이에 공통분모라는 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들끼리 모이고 내 얘기 맞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더 그거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부족주의라고 부르죠. 트라이벌리즘 해가지고 완전히 각각의 부족, 어쩌면 각각의 계토에 갇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바보의 벽에 갇혀 있는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전혀 교류도 없고 서로 간에 고립되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도 뭐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그 세상이라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어떤 서로 이제 자원을 분배를 해야 되고 또 공통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정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화 타협이 실종돼 버리고 오로지 이제 힘 있을 때 다 해버린다 이거죠. 아니 저희 같이 좋은 인문학 채널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 다시 근대로 돌아가자면서요. 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쪼개진 걸 다시 붙일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이제 지점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미국의 예전에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들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이 아주 치열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어떻든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행정 권력이 좀 더 자제를 해야 돼요. 권력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의회 권력이 뭐 힘이 있다고 합니다만 갈수록 행정 권력이 힘이 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정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힘을 자제한다, 최소화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머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이것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최소한 서로 적대적 관계로 완전히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데 최소한 서로 이제 하나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로 파트너로 인정하는 파트너십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최소한 그 민주주의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나머지 조건인데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시민들이.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뭐 지난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 위에 이걸 쭉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법조문에 있고 뭐 헌법에서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사력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저는 뭐 이거 아주 개인적인 차원이고 네. 뭐 깊이 고민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건 굉장히 어찌 보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하긴 매우 어려운 네, 것 네, 같은. 굳이 이제 정치로 한정하자면 당을 없애는 게 어떤가 그런 당을요? 예, 왜냐면 이제 어떤 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한 몇백 년간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굉장히 훌륭한 공이 있고 또 그만큼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쩐지 그 역할은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누군가를 뽑을 때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이제 뽑는 그런 시스템으로 혹시 이제 바뀌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뭐 당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아주 뭐 이건 저 고민 없이 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냥 보다가 답답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정도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너무 지금 쪼개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이제 정당인데 네. 그 정당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현대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지금 말씀대로 정당 자체의 어떤 지금 고유의 역할이랄까 정당 자체의 어떤 자정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끼어졌기 때문에 네. 아예 그죠 이렇게 이제 개인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려면 전제가 아무래도 분권화가 돼야 되고 권력 분산이 돼야 되고 그렇죠. 지방 자치 이게 갈수록 이제 힘의 어떤 이런 것들이 분산이 돼야지 그게 이제 좀 잘 작동하지 그렇겠죠.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냥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큰 어른, 안 돼. 큰 어른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게 철학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철학자의 그런 능력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사람이 설령 있다 쳐.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안 듣는. 아무도 안 예, 듣는, 지금은 안 듣는 시대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정프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그럼 또 가볼까요? 네. 제가 그럼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네. 여러분에게 큰 어르신 한 분 오십니다. 어른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근대라는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근대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 근대를 감각으로 비유하자면 무엇이냐 이거죠. 근대를 감각에 비유하자면 인간의 시각이라는 거죠. 시각. 인간의 시각?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 사유, 생각하는 것이 몸보다 우월하다. 우리 뇌의 작용이 의식이 신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신체의 감각은 열등한 걸로 간주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은 중요시된다는 거죠. 왜냐? 자, 우리가 보통은 그 이전에는 그 리스판시빌리티라는 책임 할 때 리스판스잖아요. 응답하는 것들. 네.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나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줄 때 내가 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각을 항상 전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나하고 있어줘야지 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근대에서는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인식, 의식이 중요한데 이거를 가장 그 진리성을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시각이거든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보아야지만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청각의 시대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해줘야지 내가 듣고 응답해가지고 내가 되는 건데 시각의 시대에서는 바라보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체의 어떤 측면들, 의식하는 주체, 바라보는 주체의 측면에서는 그 감각들 중에서는 그 많은 감각들이 신체 감각들이 열등한 걸로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시각은 상당히 중시되는 거죠. 내가 이제 주체가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나온 게 바로 원근법이 나오게 된 거죠. 원근법은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듯이 그림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소실점을 딱 만들어가지고. 네. 그 이전에는 그림이 우리 예전 그림도 보면 위에서 본 그림이 있고 같은 화폭에도 아래에서 본 정선에
건강재색도 하여튼 맞습니다. 인왕재색도 이런 거 보면 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각이 중요해지니까 바로 원근법이 아주 이제 딱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가 실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을 하나의 어떤 캔버스에 재현을 해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각이 중요해지고 그건 인간의 관점, 주체의 관점에서 이제 세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냐? 이제는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선을 지배하는 자. 그래서 그 나온 게 판옵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판옵티콘. 네. 그게 뭐예요? 판옵티콘. 거대한 원형 감옥 같은 게 있고 네. 원형 감옥에서 가운데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가려진 감시 탑 같은 게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감시자가 나를 바라보는지 전혀 몰라. 모르고. 대신 나는 언제든 이 틈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판옵티콘의 설계인데 지금은 사실 CCTV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상 판옵티콘이 지금 세상에 열린 거지 뭐.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바라볼 수 있다. 항상 너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결국 그 이제 이 시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우리가 일론 머스크 전 세계 4만 개의 인공위성을 깔아겠다는 것.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온 메두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메두사의 눈을 하여튼 바라보면 우리는 돌로 굳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선의 주체가 누구냐가 결국 그 지배한다. 이게 이제 근대와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정보와 통제죠. 들여다본다. 들여다볼 수 있는 힘, 정보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의 어떤 지금 근대의 어떤 권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결국 시각이 우위에서는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항상 그 엄습한 어떤 정보기관이 있고 거기에 맞서 가지고 대중이 어떤 개인이 싸움을 하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결국 그 어떤 엄습한 정보기관을 상대로 이긴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우리가 그 뭔가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차량 블랙박스 막 보급될 때도 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보급 잘 된 나라가 거의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빨리 보급된 것도 어찌 보면 약간의 분쟁 생길 때도 있는 사람 블랙박스 있었던 사람과 없는 사람이 권력이 약간 차이가 난다니까. 분명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덜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차 다 찍혔으니까 뭐 한번 봅시다 뭐 이러면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아예 그럴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블랙박스에 뭐가 찍힌지 난 알 수가 없잖아. 내 기억에 의존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그 사람은 다 찍어놨대.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미 네. 권력이 나는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은 현대는 정보가 예전에 메두사의 눈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예전에 구글링해가 처음에 전 너무 놀랬거든요. 별게 다 나오더만요, 진짜 이게. 네네. 웬만한 게시판에 쓴 글도 다 나오고. 맞아요. 다 지워버렸는데. 정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검색하는 스타일, 키워드, 구매 패턴까지 다 한다면 나 다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다 벗겨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활성화되면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갈수록 이제 비대칭적인 우위에 서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새로운 어떤 맞아요. 근대의 권력이 돼버렸던 거죠. 요즘은 그 입사할 때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입사 지원서 뭐 이런 거 이제 입사 동기 뭐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쓰잖아. 네. 뭐 그런 거 거의 잘 안 보고 SNS로 많이 본대요. 네네. 지금까지 뭐 했나. 네네. 뭐 페이스북이나 네. 이런 거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왜냐면 이건 거짓말을 못 할 거 아니 몇 년 동안 거짓말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10몇 년 동안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틱톡 뭐 이런 거 이제 보면 대충 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관심 있어 했고 이런 게 지가 글로 써서 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할 때
그 첫 번째가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두 번째가 이제 충성도를 보는데 그 충성도 기준이 지금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SNS에 쓴 글들 쫙 다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테스트가 아니라 그거 갖고 검증해 날렸다는 거예요. 네. 무섭죠. 그것도 이제 예전 같으면 이거 일일이 또 한 200개, 2000개 되는 글들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서 데이터 뽑아서 알려주니까 네. 시간도 안 걸려. 네, 굉장히 그러기 편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로 이 시각이라든지 정보로 감시 통제,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반발로 요즘 사람들이 신체성, 신체로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행으로. 그러니까 몸에 관심들이 그렇죠. 네일 아트, 에스테틱, 아로마 테라피, 스파 이런 유행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신체로 느끼는 감각을 이제 반대로 추구한다는 거죠. 마사지. 그렇죠. 뭔가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 미각, 후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도 봐요. 이 먹방 유행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 네, 네. 뭐 이런 관광 프로그램 유행하는 게 결국 현대인들이 미각과 후각에 많이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미셸 우일백 복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왜 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먹방을 좋아하는가? 거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항상 매일매일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는 아주 멋있게 나름 섹스 어필해야 되니까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요. 근데 하루 종일 긴장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다 보면 그냥 다 퍼질러 완전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대충 옷 추리닝 걸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남녀 서로 다 부부인데 서로 예전에는 그렇게 흥분되고 끌렸는데 서로 다 퍼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뭔가 서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서로에게 아무런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섹스리스 부부라든지 섹스리스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먹는 욕망을 보면서 해소한다는 거예요. 이지선 부부도 요즘 먹을 거 많이 먹고 다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먹방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그런 욕망 자체가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내가 네. 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입해가지고 맛있겠다 하면서 그런 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렵나요? 아니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에 굶주려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미셸 우일백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리스한 그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그래서 먹방을 내가 보는 먹방 걸로 본다고? 아니 그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그 먹방에 대해서는 또 정프로가 정말. 또 아주 분석을 잘해놓은 글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큰 어르신이 또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두셨군요. 네, 아유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뭐 사실 예전에 네. 그 우리가 저기 수도원의 수도사들도 그 결국 세속과 단절됐지 않습니까? 수도원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에서 살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가장 발달했던 게 술 담그고 약초, 음식 이런 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돈페리뇽이라든지 네, 베네딕틴 네, 같은 네. 술들 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또 결국 한쪽 욕망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욕망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네.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 힘이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크게 이제 5가지가 네. 욕망, 그다음에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일부에서 욕망과 모더니즘, 네, 그거 물론 이제 충분히 다 소개해드리지 네, 못했습니다만 네. 또 모자란 내용들은 책을 또 보시면 되니까. 2가지를 좀 소개해드렸고 이어진 2부에서는 네. 또 남은 3개 네. 같이 또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